정신장애의 분류 불안장애 중에 이제 하위 형태로 선택적 항구증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뭐 이제 가족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잘 하는데 밖에 나가서 외부의 타인들과 모여있는 대화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는 말을 못하는 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듯이 중요한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집에서 부모 형제와는 잘 말을 하는데 일단 밖에 나가면 입을 다물고 즉 말을 못한다. 이것은 이제 선택적 항국증이랍니다. 결국 이제 불안으로 인해서 사회적 상황이 불안한 거죠. 불안으로 인해서 어떤 언어상의 이러한 장애가 나타나는 것. 그다음 이제 특정 공포증은 말 그대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그러한 두려움, 불안을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 타기, 높은 곳, 뭐 엘리베이터 타는 것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높은 건물에 올라가는 것 사실 실내에 있지만 높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이 어떤 특정한 동물, 뭐 거미나 뭐 그죠? 지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하게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두려움을 보이는 것이 특정 공포증이에요. 두려워하는 주제, 이 주제가 이제 실제적인 비행기나 높은 곳이나 동물이나 뭐 주사기나 주사 바늘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뭐 비행기를 탔다든지 이렇게 경험했을 때 두려운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것들을 예견하는, 즉 그 상황이 예견되지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한다 얘기했습니다. 이것 우리 앞서 고전적 조건을 할 때 그 알버트라는 어린 꼬마 녀석을 데리고 한 그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공포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같은 공포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큰 소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흰 쥐와 같이 있을 때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흰 쥐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으로 두려움을 보인 것이 바로 특정 공포증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워하는 주제, 그것이 비행기가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높은 곳 주사기가 되었던 바로 주제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이 바로 US 무조건 자극에 해당할 테고 그리고 이 상황과 짝지어져서 어떤 예견되어진 상황, 바로 여기서 CS를 얘기를 하는 거. 바로 이 내용이 고전적 조건화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전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들을 뭐 광고도 살펴보고 했지만 가장 연구 많이 된 부분이 공포, 즉 불안과 관련된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불안 관련 장애를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불안 관련 장애 중에 특정 공포증 그리고 우리가 그때 고전 조건화에서도 살펴봤고 이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PTSD 그리고 뭐 범불안 장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불안 관련 장애로 고전적 조건화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이고 뇌와 관련해서는 뭐 불안 시스템 즉 편도체와 관련된 부위가 관여한다 이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특정 공포증. 사실 불안 관련 장애 전체가 지금 고전적 조건화와 뇌와 관련해서는 불안 관련 시스템, 즉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시스템이 관여된다는 얘기는 익히 한 바가 있고 바로 그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신장애 분류상에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특정 공포증 그리고 다음 범불안 장애 마찬가지로 범불안 장애 불안 관련 장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불안 관련 장애에서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5가지 하위 형태 그것들이 DSM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것들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고전적 조건화 그리고 뇌와 관련해서는 편도체 관련 시스템이 관여한다 이런 얘기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범불안 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다. Generalized, 즉 일반화됐다는 뜻인데 자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 관한 것까지도 다 걱정하는 것. 불안하니까 그것들을 컨트롤하려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강화된 행동으로서 그걸 통제하려고 일일이 다 참견하는 거예요. 흔히 미래의 일, 뭐 시험이라든지 시간 약속이라든지 사고 재앙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비현실적으로 걱정하고 그 걱정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그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뭐 구체적인 예로는 일일이 타인의 일까지 참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본불안장애다. 다음 사회불안장애. 이건 다른 말로 사회공포증이라 하는데 남이 자신의 행동을 주시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남 앞에서 말하기, 읽기, 쓰기, 먹기 등을 어려워하고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혼자 가는 것도 못한다. 이것들은 사회불안증. 달리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 타인들과 어울리는 것들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는 또 정서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뭐 사회적 적응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심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뭐 정서, 인지, 행동 크게 하위 어떤 요소랄까요? 그 분류를 하면 그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뭐 정서라는 것은 어디든지 다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선천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당연히 뭐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도 정서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핵심적으로 어떤 주된 그런 영향을 미치고 결정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시 한번 사회 불안 또는 사회 공포증이라는 것은 사회적 적응과 관련되어진 것인데 거기에 이제 정서와 관련해서 불안이 관여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합리적인 장애라는 이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두 번 반복했지만 이런 사회 공포증 그리고 특정 대상 공포증, 스페시픽 포비아, 특정 대상 공포증 여기는 이제 특정 공포증이라는데 여러분 특정 공포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불안장애, 그리고 PTSD 뭐 이런 것들 다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고 그것들은 고전 족구라와 뇌와 관련해서는 그런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불안 관련 시스템이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요. 결국은 이 상위 카테고리가 정신장애 분류 중에 지금 상위 카테고리가 불안 관련 장애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들은 다 금방 얘기한 그런 식으로 또 설명할 수 있고 그것들이 관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불안 관련된 또 강박장애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반복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불안 관련 장애의 대표적인 것이 5가지가 있는데 PTSD, 본불안 장애, 그다음에 사회공포증, 그리고 특정 공포증, 그리고 강박장애 이 5가지가 불안 관련 장애의 대표적인 사례들, 하위 형태들이에요. 이것들이 DSM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매뉴얼 DSM-5에 있어서 정신질환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유기체, 생명 가진 유기체에게서는 참 중요한 핵심된 그런 정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바가 있어. 자, 강박장애. 강박장애는 그 강박적인 사고와 강박적인 행동으로 나눠집니다. 강박 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말하면 생각나는 거죠. 원하지 않는 생각, 어떤 충동, 이미지가 그냥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침습적으로. 그래도 뭐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안을 가져오는 거. 불안 장애니까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고 뭐 얘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예가 있는데 그 강박 행동은 바로 이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야.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교재 사진에 나와 있듯이 뭐 하루에도 몇백 번씩 손을 씻는다든지 하루에 한 100회 이상 손을 씻으려면 한 계산을 해보세요. 자는 시간 빼고 하면은 도대체 몇 분마다 손을 씻어야 되는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손이 문드러지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극심한 상태죠. 비합리적인 상태죠. 그런데 앞서 봤던 이 분불안 장애도 일일이 미래의 일까지 그리고 타인의 일까지 걱정하고 참견한다. 이 참견하는 것이 결국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통제하는 행동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불안이 해소됐다라고 뭐 착각이 되었던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런 참견하는 행동, 즉 달리하면은 일반적 표현하자면 통제하려는 행동이 강화되겠죠. 왜? 그렇게 참견하고 나면 즉 통제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잠시 불안이 해소되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게 착각이라 하더라도 설사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요 지나치게 청결하고 의미 없는 반복적 행동을 하고 확인 행동하고 손을 씻는 것들도
결국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일시적으로 그것이 불안을 해소한다면은 강박적인 사고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심적 경험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한다면은 이런 행동들은 강화되어서 계속 나타나겠죠. 오늘 벌써 네 번째 반복하는데 바로 우리 학습에서 봤던 도구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강박적 사고, 불안 경험 이런 것들은 아까 고전적 조건화 CSUS에서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대상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불안한 경우는 고전 조건을 설명할 수 있고 그러한 고전적 조건화 CS에 대한 CR 반응으로서 조건 반응으로서 불안이란 경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그러한 심적 경험을 일시적이든 어쨌든 제거한다면은 그러한 행동들은 반복된다. 즉 도구적 조건화 강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손을 씻는다든지 의미 없는 반복적 행동을 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남의 일에 일일이 간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정감, 통제감을 갖기 위해서 결국은 비합리적으로 강화된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것 다 학습에서의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화 그리고 불안 관련 시스템과 관련해서 또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고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어쨌든 주관적으로 불안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도시, 주위 환경에 대한 도시 오늘 뭐 또 나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배웠던 도시 그런 것들 하에서 인과관계 추론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 자기 삶을 어떤 식으로든 비합리적이지만 통제해 나가니까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손을 씻는 것하고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 사이에 전혀 인과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학기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단지 상관관계가 있거나 단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우리는 인과관계 추론을 하려는 그러한 선천적인 경향성 하에서 어떠한 이론, 해석의 틀이라는 도식을 갖추고 그에 따라 맞춰서 행동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통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생물학적 생존과 심리적 생존을 위해서 잘 통제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또는 과하게 치우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성격 장애입니다. 이제 큰 분류상의 상위 카테고리가 바뀌었어요. 성격 장애. 우리 성격은 뭐 제가 이것도 나올 때마다 반복했지만 사고, 이건 다른 말로 인지가 되겠죠. 그리고 감정, 정서, 행동의 개인의 특징적인 또는 고유한 방식이 성격이라 했죠. 바로 그러한 방식,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어떤 행동상의 심리적인 장애,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성격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특징적 사고, 감정, 행동 방식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칭하는 진단적 용어다. 우리 앞서 발달 그리고 뭐 성격도 사실 성격 발달을 본 거죠. 근데 그 발달 단계, 성격 발달 단계에서 각 단계마다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동기도 보면은 그때 인지, 사고, 감정, 정서, 행동이라는 이 세 요소와 관련해서 어떤 개인의 그런 각 단계마다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욕구를 이제 동기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단계에서 그러한 욕구, 동기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결국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1차 양육자든 더 나아가서는 또래든 뭐 배우자든 친구든 그런 욕구들을 이제 해결하게 될 텐데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고 그것이 결국은 누적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한다면은 성격 발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바로 성격 장애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많이 정상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경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그것이 이제 고착이 되어지면은 결국 치료의 대상이 되어진다. 바로 성격 장애에 속하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 다 이미 배운 것들을 여기서는 또 다른 다른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주요 정신장애가 어떤 부정적 사건이 계기가 되어 급속히 발생하는 것과 달리 앞서 봤던
그런 정신장애들과는 달리 이 성격장애는 성격적 특성 때문에 생긴다는 거. 성격장애는 성격 특성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앞서 봤던 그러한 정신장애는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즉 부정적 경험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장전된 총알 방아쇠 뭐 한 학기 내내 뭐 수십 번 반복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정신장애라는 것은 방아쇠 당기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촉발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도 장전된 총알에 해당하는 선천적 요소는 분명히 고려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격장애는 그러한 부정적 사건이 없이 그냥 성격상의 문제로 생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라는 그런 비유처럼 선천과 후천의 상호작용을 일어나는데 각 발달 단계마다 도끼가 아니라 욕구와 동기가 어떻게 적응적으로 해결되어지느냐가 건강한 성격을 형성한다 했죠. 그러면 각 발달 단계마다 뭐 후천적인 경험이 이 성격 형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죠. 필수적인 요소예요. 방아쇠 당기와 장전된 총알이란 것은 탕하고 발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질 수도 없고 둘 다 같이 상호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격 특성의 문제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부정적인 사건, 즉 뭐 성격 발달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금방 얘기했듯이 동기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착이 일어났거나 누적적 연속적으로 그것이 계속 갈등을 일으킨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부정적 사건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쓴 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설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과학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생물학적 접근과는 달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묘사, 디스크립션 이런 식의 접근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즉 엄격한 행동주의, 그 과학적 접근법이 여기서는 상대적 결여돼 있고 우리가 제가 구성 개념이란 걸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묘사하는 이런 것들이 원치 않게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정신장애든 성격장애든 선천과 후천이 관여하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는 별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어쨌든 교재에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제가 소개하고 넘어가고요. 자, 성격장애 관련해서 구체적 편집성 성격장애.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자신을 착취하거나 속이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다. 이건 뭐 실제와 다른 그러한 망상을 갖고 있는 경우죠. 자, 편집성 성격장애.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여러분 뭐 익히 들어보셨던 사이코패스가 바로 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생활 전반에 남들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별로 반성하지도 않고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 뇌와 관련해서 배웠던 전전두엽 또는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이 망고지면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 또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라 얘기하는 그런 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전전두 피질의 그런 손상된 특정 부위가 바로 직관적인 달리하면 뭐 정서와 관련된 그러한 보상 또는 처벌 이런 것들을 의식 이전에 처리하는 그런 내부위와 관련된 부위예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뭐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부분도 정서와 관련된 얘기예요. 좀 전에 편집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읽어보면서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 아까도 도식 얘기했고 오늘도 뭐 이제 그 시간 이 내용이 끝나면은 이제 다음 장 내용을 하면서 도식 얘기를 이제 주로 도식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
하에서 모든 걸 이제 풀어나갈 텐데 이 경우에도 아까 발달 단계 중에 그리고 성격 발달 단계 중에 그리고 동기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동기와 관련된 챕터 배웠죠. 그리고 발달 관련된 챕터 배웠죠. 성격에 관련된 챕터 배웠죠. 그게 다 연결된다는 얘기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단계 중에 뭐 프로이드의 용어를 쓰자면 고착이 일어나든지 에릭슨의 용어를 쓰자면은 갈등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그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1차 양육자에 대해서 자기 환경에 대해서 점점 넓어지는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도식을 형성하는 내용들이 그 경험과 부합되도록 그렇게 형성되겠죠. 그런데 그 도식의 내용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착취하고 자신을 속이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의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사회관계 내에서 결국 우리는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심리적 욕구 동기를 해결해 나가면서 심신이 발달하고 성격도 형성되는데 그것들이 계속 고착이라든지 아니면 갈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부적응적으로 즉 실패 경험을 하게 되니까 결국 뭐요?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그죠?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는 심리적 안정을 일단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 다음 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게끔 도시 즉 세상을 해석하는 어떤 이론적 틀 그것들을 그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런 사고 내용이 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그러한 편집된 이야기들로 꽉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강박성 성격장애. 정리정돈을 지나칠 만큼 잘하고 완벽주의적이다. 앞서 우리 강박장애 봤었죠. 불안에서. 이건 불안으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성격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분류하는 거. 자, 여기서 제가 아까 길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설명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여기서 정신장애는 부정적 사건에 의해서 계기된다. 자,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불안장애 중에 강박장애는 바로 이러한 고전적 조건화라는 그리고 도구적 조건화라는 그러한 사건, 경험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것이고 성격장애는 성격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 이 정의대로 하자면은 성격 특성 때문에 그렇다면은 바로 강박적 성격 장애는 성격 특성 때문에 이러한 강박적 행동이나 사고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리하는 것. 정리정돈을 지나치리만큼 잘하고 완벽주의적이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음의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하고 개방적이지 못한 한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한 특징을 보인다. 뭐예요? 결국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 그것이 대상이 어떤 물질이 되었던 그죠? 사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불안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 이것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걸 가지고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듯이 결국은 우리는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 위해서 그것이 성격이 되었던 뭐 성격 장애가 되었던 정신 장애가 되었던 뭐 불안이 되었던 그것이 발사라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발사라는 것이 결국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경험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격이란 이름 안에도 그 방에 있던 경험적 요소, 선천적 요소 들어가 있으니까 앞서 봤던 이 경우하고 연결해서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분류에서는 이 매뉴얼상의 분류에서는 이런 불안 관련 장애는 정신장애인데 이거는 후천적인 경험, 방아쇠 당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급속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성격장애는 성격 발달상의 문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래 분류해서 여기서 강박적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내용을 읽어보면은 앞이랑 대동소이하죠. 결국 불안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완벽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도식에 맞게끔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통제를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한테 불안의 해소라는 그런 결과가 따라오니까 자꾸 그 행동이 강화받아서 반복되어지고 그걸
자신이나 타인이 볼 때 쟤는 완벽하다, 정리정돈을 지나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딱 갖추려고 하니까 갖추려는 그러한 행동이 결국은 사람을 만났어도 자신이든 타인이든 통제를 하려고 하고 융통성이 부족할 수가 없겠죠. 왜? 딱 짜여진 틀 안에서 자기 도식 안에서만 이렇게 예측되어져야지 안정감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개방적일 수 없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식 안에서의 사고와 행동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다 그리고 앞서 봤던 불안 관련 장애의 그런 감각 장애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두 개를 분리해 놓은 것은 이러한 기준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 놨다는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상담 및 치료입니다. 심리 치료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여기서 치료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마음 챙김 기반 인지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그래서 줄여서 MBCT를 하는데 불교의 마음 수행을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심리학 그리고 의학 그리고 신경생리학, 신경생리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3장에서의 뇌와 행동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는 바로 우리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어떤 이완 이런 것들이 주로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불교의 마음 수행을 기반으로 한다. 불교의 마음 수행에 있어서 핵심된 내용은 한마디로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자. 그걸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죠. 저 같은 범인 평범한 사람들은. 근데 그 소위 깨달았다, 각자라고 얘기하는 깨달은 사람, 각자라고 얘기하는 부처.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시달타만 부처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보통 부처 하면 이제 시달타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각자 깨달은 사람 경우에는 분별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깨달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심이 전혀 100%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한 분별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불교에서의 그 분별심, 뭐는 좋고 나쁘고 이건 깨끗하고 더럽고 저건 착하고 악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분별하는 이 분별심이라는 것은 바로 고전적 조건화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역으로 이해해가지고 동일한 그 원리를 가지고 분별심을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CR 반응에 해당하는 분별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 접근법을 통합시키고 그에다가 의학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는 신경, 우리 배웠던 신경계의 생리학 이런 것들을 접목한 것이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챙김이란 무엇이냐? 마인드풀니스, 여기 이제 마인드풀니스 나오는데 마인드풀니스는 뭐냐? 의도적으로 지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지의 집중하느냐? 나의 상처, 과거, 미래에 일어날 일 이렇게 주의 집중하면은 아까 앞서 봤던 그죠? 범불안 장애에 해당하는 거예요. 불안 관련 장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을 만나니까 이 수업하고 있는 내용에 지금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잠을 잔다면은 충분히 이제 잠에 숙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면서 주의 집중하기는 곤란하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은 그 먹는 바로 그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은 매일매일이 매순간이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죠? 분별심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것 하다 보면은 이러한 불안이라든지 아까 성격이라든지 그 이에 봤던 그러한 선천적 요소 플러스 후천적 경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이고 그때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here and now 이런 많이 들었죠.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의 집중하는데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이런 비판적인 태도, 즉 분별심을 없애고 그죠? 모든 경우에 비판단적인 태도, 비판적인 제가 잘못 읽었는데 비판단적인 태도, 즉 분별심을 없애고 그렇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바로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장에서
뇌 얘기할 때 조금 전에도 제가 뭐 그 사이코패스 얘기하면서 뇌를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전전두 피질의 기능과 관련해서 줄이 저희 학습과 기억 뒷부분에서 자급기억이란 걸 얘기를 했었어. 근데 자급기억의 주된 기능은 attention, 주의 기능이란 얘기를 했었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자급기억의 핵심된 기능인 이 주의 기능, 즉 전전두 피질의 어떤 그런 기능과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전전두 피질 그리고 자급기억이란 것은 CEO에 비유할 수 있다 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CEO, 그 관리 감독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확장시키는 것이 이런 주의 기능과 관련해서 마음 챙김 이거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전두 피질의 발달, 성숙이 중요하다 얘기했고 그건 뭐 40세까지 성숙이 이루어진다 하고 그 여러분 나이가 바로 그런 그 전전두 피질의 기능들이 가장 활발하게 성숙 그리고 발달되어지는 시기 중에 한 시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이러한 훈련을 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뭐 배우고 하는 것들이 바로 앞서 봤던 그런 부적응적인 뭐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삶을 좀 더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해서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는데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지금 생활하고 경험하고 좀 여러 가지 배우고 다양하게 알고 하는 것들이 자 일반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 일반인에게도 이것이 효과가 있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할 때 그죠 스트레스 관리 얘기했죠. 그 바로 여러분한테 제가 적용해서 얘기했던 거. 여러분 이제 정상적인 일반인 경우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정서, 즉 뭐 마음의 갈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신체 정상에도 뭐 신체 정상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뭐 드문가요? 아니요. 뭐 여러분이 뭐 느닷없이 뭐 이렇게 아프다든지 뭐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또 다르겠지만 뭐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면은 뭐 복통이 심하다든지 한마디로 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어떤 신체적 증상들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많이 종종 겪기도 하고 겪을 수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러한 금방 얘기했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마음 챙김 기반 인지 치료를 얘기하는데 결국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야. 즉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임상장면 말 그대로 앞서 봤던 정신장애나 성격장애나 어쨌든 그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이것이 효과가 있더라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뭐 CEO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리고 저한테 적용해서 한 얘기는 바로 이 첫째 문장에 관련된 거. 일반인의 스트레스란 부정적인 정서 그리고 각종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 뭐 제가 뭐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금방 다가올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효과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잘 관리하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되더라도 심신이 건강한 가운데, 그죠? 음, 아까도 이 도식 얘기했지만 정말 합리적이고 건강한, 건전한 도식, 즉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어지고 지금 히어앤나우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비판적인 그런 태도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경험, 뭐 만남 이런 것들에서 다양한 경험과 것들을 사고하고 뭐 고민하는 이런 자극이 없다면은 나이가 10년, 20년, 40년 되면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질환에 뭐 심혈관 질환에 뭐 고지혈증에 당뇨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스트레스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경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매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이런 식이 되어지면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치료할 대가도 많고 주위의 가족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힘든 상황을 일으키고 본인도 뭐 여러 가지 힘들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른들 하는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10년, 20년 보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의학이 발달 안 돼서 그러다가 금방 죽겠지만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죽어가는 사람도 억지로 강제로 살려놓는 판이니까 바로 수명은 길어졌는데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그렇게 길어지지 않아서 나머지 10년, 20년 동안 거의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시기가 그렇게 배우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챙김 훈련을 통한 인지의 재구조화. 바로 인지의 재구조화하는 게 뭐예요? 도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장에 도식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얘기 나온 김에 자꾸 도식 뭐 익히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한번 다시 본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6쪽에 보시면 끝에서 마지막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은 피아제의 발달 이론 중에 인지 발달의 첫 단계 감각 운동 발달 단계요. 이때 감각 운동 발달 단계에서 이 아이들은 여론이나 저처럼 그러한 수준의 의식 상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처럼 그런 수준의 어떤 언어화된 자각적인 의식이 우리 삶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감각 운동에 의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무의식적으로 얘들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도식이 생겨나는 거. 근데 이 도식은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철학자들도 그렇고 뭐 생물학적으로는 진화의 어떤 결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생물학적 시스템으로 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다섯 번째 좀 읽겠습니다. 영아는 눈, 입, 손 등을 사용하여 환경을 활발하게 탐색하면서 도식을 구성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도식이란 세상에 대해 자신이 해석한 기초 지식을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 337쪽에 보시면 첫 번째 줄 삐아제는 이 과정을 동화라고 하였다. 동화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제가 동화를 읽을 것이 아니라 자 336쪽에 끝에서 네 번째 줄 새로 시작하는 단락 거기 보시면 이론을 갖는 것, 즉 이 도식을 갖는 것의 장점은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은 새로운 상황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영아가 동물 인형을 잡아당겨서 그것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런 관찰은 물리적 대상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영아의 이론, 즉 도식에 통합되어서 이후에 또 다른 사건들을 빨리 효율적으로 자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동화화하고 그리고 조절이라는 것은 그 밑에 보면은 지금 337쪽에 중간에 안 읽겠습니다. 337쪽 위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영아는 새로운 경험, 또 다른 새로운 경험에 비추어서 자식의 도식을 조정해야 한다. 바로 이런 조정하는 과정을 조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커모데이션이라서 조절한다. 조절은 영아가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 자신의 도식을 수정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그때도 읽어봤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지 재구조한다는 것이 이 도식을 조절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앞서 봤던 그러한 장애의 경우에도 치료 효과로 이것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심신의 마음과 신체에 바로 그런 도식이 변화됨으로써 치료를 이렇게 건강한 삶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다 이것이 그렇게 지금 마지막 거의 장에 해당하는 여기에도 다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지의 재구조화가 바로 도식의 조절을 얘기를 하는 거. 부정적인 경험과 우울 증상에 대한 지각과 태도를 점차 변화시켜 나간다. 이게 결국 뭐예요? 도식을 바꾸는 거예요. 뭐에 대한 자기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 그 해석하는 그 이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 그럼 부정적인 경험 아니야. 그걸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할 수 있는 어떤 배움의 과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식으로 도식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울 증상 이것도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형성하고 지각하느냐 그걸 즉 도식을 바꿈으로써 그걸 바라보는 관점 제가 달리 얘기하면 관점을 바꿈으로써 이런 것들 음,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게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변정법적 행동 치료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세계 소개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대동소이해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결국 뭐 미묘한 차이지만 처음 이것들을 적용하고 아니,
발명 예 만들어내고 적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이제 분리를 해놨는데 전반적으로는 결국 다뭐 대동소이한데 여기서 인지행동치료의 원리를 적용하고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은 행동치료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서 봤던 고전적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인지치료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도식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를 적용하고 선불교의 철학 앞서서도 불교 얘기 나왔죠. 여기서도 선불교의 철학 선불교는 체험을 중시해요. 불교는 크게 이렇게 그 문자 예, 뭐그 불교에서 보는 불경 예 불경 그 소위 얘기하는 책을 보고 문자를 보므로써 깨달아서 나의 어떤 인지 우리로 얘기하자면 인지적 도식을 바꾸는 것이고 선불교라는 것은 그런 글자 보고 뭐 그걸 내 뭐 사고하는 방식이나 도식을 바꿀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 바꾸자는 게 이제 선불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선불교의 그런 접근법 그리고 변정법이란 건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서 그런 변정법 철학 이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변정법적 행동치료입니다. 근데 앞서 봤던 거랑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서, 인지, 행동, 대인관계, 자기조절 등 전반적인 정서 조절 문제 여기 보세요. 정서 조절이라 하지 인지 조절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정서가 제가 정서란 얘기 거의 2장은 연구 방법이 없고 3장부터 제가 출고됐었는데 바로 정서가 아주 선천적이고 진화적으로도 뿌리가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심신 건강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서와 동기와 관련된 그 챕터를 하면서 그죠? 정신적인 건강이란 정서의 건강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여기서도 심리 상담 치료에 있어서 이런 변정법적 행동 치료에서 정서를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앞서 봤던 그 장애에 있어서도 결국 그죠 정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뭐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 했었죠. 바로 불안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제가. 자, 정서 조절 문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궁극적으로는 살만한 삶이라는 치료 목표를 가집니다. 즉 살만한 삶이다라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지식, 즉 도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정서가 조절되어지고 정서가 관리되어지고 정서가 바뀌어지고 바로 정서와 직결된 나의 어떤 반응과 행동이 바뀌어지면은 바로 우리의 소위 사고의 내용, 도식도 그게 맞게끔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수용 전념 치료. 마음 챙김, 앞서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 봤죠? 그 수용, 전념, 행동 변화를 통하여 개인의 심리적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행동 치료의 제3물결이다. 이거는 행동 치료를 어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동 치료의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이 비정상적이어 간주하여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합니까? 생은 고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 고통이 알고 보면은 그 해석의 틀, 도식을 바꾸고 보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다 정상적으로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도식을 바꾼다는 거. 사실 그렇고 심리적 고통이 비정상적으로 간주하여 이를 회피하면서 만약에 이 도식이 이렇게 된다면 늘 그죠 도망 다니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 다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줄이려 하나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강박행동 그 비정상적인 도식에 의해서 불안이란 고통이 있어. 그걸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손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씻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은 뭐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해석하는 그 도식 자체가 잘못되었다. 세상을 더 거시적으로 넓고 다양하게 그리고 보면은 삶이란 것이 다 그런 것이고 그것을 내가 고통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즉 세상에서 또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고 나쁨의 그런 분별심 하에서 얘기하는 가치, 적응, 건강 이런 개념 자체가 이것이 상대적인 것이고 다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판을 뒤엎어버리면은 즉 도시 바꿔지면은 불안해할 거 없어요. 개방적이고 어디든지 도전해보고
바로 지금 현재 내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걸 하는 건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심리적으로 불편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 아니다. 금방 제가 얘기한 거죠. 임시방편 수단이다. 오히려 개인은 자꾸 그렇게 강화되다 보면은 손을 10번에서 100번, 100번에서 500번, 나중에 1000번 잠단적으로 손만 씻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심리적 행동적으로 계속 그 도식이 조절되지 않고 동화로만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정신장애 비정상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도식이 그렇게 바꿔지지 않고 동화라는 거 얘기하는 그러한 과정만 거쳐서 그 도식이 계속 견고해지면은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은 여러분 뭐 흔히 그런 경우를 그렇게 일컫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꼰대가 돼버려요.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은 통하지 않고 모든 세상의 경험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도시 언제 바로 삐아제가 얘기하는 감각운동기부터 시작해서 부지불식간에 생겨난 그 도시를 계속 강화 유지시키는 동화 과정만 일어나서 그 틀 안에서만 세상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그런 부적응적인 그런 형태의 성격. 그것이 심해지면 성격 장애 될 테고 그것이 아까 뭐 불안 관련되면 불안 장애가 될 테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심리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공부도 그렇지만 심리학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잘 외워서 시험 잘 봐서 나중에 자격증 따서 어떤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주 목적입니까?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제가 이러한 건강한 도시가에서 건강한 행동, 건강한 정서, 건강한 사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돌팔이가 의사가 되어서 수술한다. 곤란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이 심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하는 공부가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닦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은 잘 갈린 날카로운 칼을 강도에게 쥐어주는 그런 공부가 될 수가 있어. 주위에서 그런 경우 흔하게 볼 수 있어.